현상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오늘 시장 준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자, 미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1,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금이 마를 것으로 추정되는 X데이 시한까지 남은 시간 째깍째깍 얼마 남지 않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3차 협상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죠.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외 정세,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당장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공화당도 부담입니다. 빨리 타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죠. 네. 6월 1일이 이제 X데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한 1,000억 정도밖에 재정 잔고가 안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6월 1일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월 2일, 3일, 4일 가면은 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카시 공화당 이 하원 의장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단판을 짓는 건데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도 계속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돼요. 그런데 당장은 안 하겠다. 왜?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만 양보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산 삭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지 않냐. 그리고 3조 달러도 이야기했고 차근차근 우리가 더 줄여갈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 계획이고 지금 당장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 중에서 약간 이 선거를 의식한 내년도에 그런 좀 이 선심성이 예산이 있다. 그거 좀 빼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겉으로는 그거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선거 중요하거든요. 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시간이 지나는데 제 예상은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타결될 수도 있지만 저는 6월 1일 가까이까지 갈 거다. 그래야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임박해서 한두 개라도 좀 빼지 않을까 이 예산에서. 그러면 공화당에서도 못 이기는 척 뺐지 않냐. 근데 왜냐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채권 발행도 가능한 거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역대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수정헌법의 14조 가지고 봐라 국가가 지금 재정 예산 이거 지금 큰일 나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뭔가 좀 협상을 회피한 대통령으로 이미지가 낙인 찍힐 수 있거든요. 바로 수정헌법으로 가버리면.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도 수정헌법을 해석하는데 수정헌법이 뭐냐면 대통령도 재정이 부담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는 걸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에이 바이든 대통령 겁쟁이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국 중도층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좀 이제 난항인데 공화당도 왜냐면 부담이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장은 마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꼭두가식처럼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냐면 디폴트 가라. 그게 내 선거에 더 유리하다. 내년에.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공화당이 만약에 그래서 지지를 얻으면 좋은데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메카시 하원 의장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6월 1일 가까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2개 정도 양보하면 빼면 포함되어 있는 이 예산에서 한 2개 정도 빼면 메카시 하원 의장이 못 이기는 척 마음에는 안 드는데 미국 국민 생각하면서 타협해주는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고 있는 사람이 제닐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자꾸 분위기를 임박하게 급박하게 띄워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디폴트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옐런 재무장관의 이 말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연준 의장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미국 노동 경제학이 세계 노동 경제학이 거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안한데 그래서 저는 당장은 아닐 것 같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원래는
이거 협상만 일찍 끝났으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호주 거치고 호주 찍고 파푸아뉴기니까지 찍고 올라 그랬거든요. 네네. 미국 대통령이 파푸아뉴기니 가보십시오. 대대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경치 얼마나 좋습니까? 약간 이틀 정도 질 바이든 여사하고 휴양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싶은데 이번에 질 바이든 여사를 아마 못 데려갔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도 부채 협상 때문에 지금 잔뜩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6월 1일을 넘기기는 좀 그럴 테다. 그렇다면 적어도 좀 날짜가 가까워지는 뭐 5월 29일이든 30일이든 그쯤이 되지 않을까 극적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의 전망은 6월 1일 임박해서 타결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의 네. 치킨 게임에 그렇죠, 정치적 치킨 부담을 게임이죠. 갖고서도 이렇게 지금 뭐 끝까지 좀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일부 또 전문가분들은요, 뭐 상원 의원의 또 절차를 거치려면 이번 주 금요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또 이제 어떻게든 협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왜냐하면 통과되자마자 상원은 그래도 민주당이거든요. 대기하고 있다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포진하고 있다가 바로 방망이를 때리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적어도 데드라인이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서 다음 주 월화 정도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증시는 또 반응을 해줄 텐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불확실성이 제고된 거죠. 그죠.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통과된다는 신호가 강하게 오면 다음 주는 조금 뉴욕 증시도 저는 반등 신호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EU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회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북핵 공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1년의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한 게 경제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짧게 이거 하나 먼저 설명드리고 왜 G8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G8에 포함 안 돼서 그거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지 원래 G8이 될 가능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도 G11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도 넣고 싶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면 어느 나라를 넣어야 돼요? 인도를 넣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영국과 캐나다가 G7 국가인데 영국과 캐나다는 어느 나라 넣고 싶겠어요? 호주를 넣고 싶어요. 그래 영연방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남미에서 글로벌 사우스 아시죠? 이제 좀 저개발된 이 뭐 후진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개도국이나 신흥국 전 세계적으로 한 125개 국가 정도 돼요. 여기에 좀 중심 역할을 또 남미에 사고 있는 브라질이야. 그럼 브라질도 좀 넣어야 돼. 지금 중국이 또 브라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럼 이럴 때 브라질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을 좀 살짝 꼬드겨서 그래 G7 들어와 G8 해줄게. G11 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인도, 브라질, 호주, 한국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4개 국가니까 G7이 아니라 G11이 맞죠. 근데 자 G11이든 G8은 못 들어갔지만 이번 우리가 정상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확인한 건 뭡니까? 한국도 그 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흥국 증시 아직 MSCI 지수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지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디스카운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도 프리미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이건 항상 얻어낸 거예요. 또 하나 확인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 주식이 됐든 종목이 됐든 섹터의 가치 투자는 이쪽이겠구나.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G7 정상회의가 직전 정상회의와 주제가 똑같았어. 뭐였어요? 4가지. 여러분 아예 외우십시오. 이거 수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량, 그 다음에 보건, 바이오죠. 그 다음에 기후, 에너지야. 이게 다 우리 주요 종목들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니까 친환경이고, 보건이니까 바이오고, 또 식량이니까 곡물이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니까 수소 에너지 뭐 이렇게 또 연결되잖아요. 2차 전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돌고 돌아 뭐 반도체 에너지, 반도체 2차 전지 쪽이다. 이걸 또 재확인을 했어요. 지금도 미중 충돌이 바로 반도체 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 보도 방금 전에 또 우리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이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역시 식량, 그다음에 보건, 기후, 에너지 플러스 반이 뭡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결국 이쪽으로 세계의 이 기술 연합이 구성이 된다.
이걸 재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길도 여기에 있다.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거죠. 네네. 예. 지금 대내외적인 정세를 시장에 접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예. 주셨습니다. 자, 금리 얘기를 잠시 또 매크로적인 네. 부분을 다뤄보고 싶은데요. 파월 의장이 정책 금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한 2% 우리가 가고 싶은데 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6월 금리 동결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연준 의원들 또 총재들이 나와서 이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6월 FOMC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또 이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동결될 것 같아요. 예, 예. 동결될 것 같은 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보면 됩니다. 네. 원래 이 파월 의장이 공화당 쪽이랑 가까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 거치고 이러면서 이제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이 매일경제 TV에서도 언젠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세게 발언하는 것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겠죠. 네. 누구 쪽으로부터 주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 좀 그만해. 지금 내년 이 미국 경제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금리가 계속 높으면은 부동산이든 부담이 되잖아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조건 하반기에 잘 나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내년에 두 나라 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인이 아니라 졸렌이다. 좋아야만 한다. 거기서 하반기가 우리가 주식시장이 좀 더 괜찮을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희망을 걸어도 좋겠다. 물론 우리가 무작정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도 상당히 이름부터 좀 겁나잖아요. 근데 네네. 세게 발언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안 그래요. 그런 이유가 연준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계속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 물가 우려도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결한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런 이야기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2% 내려갔다가 3%로 올라올 거다. 그 이야기는 안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금융통화위원회도 동결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의 특성을 보면은 급격한 걸 싫어해요. 네. 안정적이야. 그렇잖아요. 그쵸. IMF 국장도 지냈지만 그러면은 대체로 이 안정적인 이창용 총재의 특징을 본다면은 저는 동결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좀 힘들었던 뭐 IT 기술주도 사실은 채권이 할인되니까 힘들었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또 맞습니다.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건설도 어려웠잖아요. 네. 심지어는 예정됐던 재건축도 시공이 취소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시점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희망과 전망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사실에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건 그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음. 금리 인하가 하반기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미국, 한국 둘 다. 저는 조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 동결을 좀 길게 가져갈 거다. 네네. 왜냐하면 당장 인하를 하기에는 이 인플레에 대한 또 우려와 걱정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도 기대하는 것은 한 10월쯤, 9월쯤에 좀 금리 인하해줬으면 좋겠다.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는 데에 대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도 연준도 그렇고 우리 검토해도 알거든요. 네네. 저는 적어도 내년 시점쯤에 한 3월 정도. 네. 그래서 하반기를 시점으로 해서 선 반영되는 거니까 우리가 얼리 시그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9월, 10월부터는 좀 저는 3분기 끝자락부터 4분기부터는 조금 더 경기가 회복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중 충돌되는 그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IRA법도 있고 유럽도 비슷한 법인데 그걸 헤쳐나가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예. 금리 동결의 기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대체로 3분기 한 정도 지속이 돼야 거기서 되는 한 6, 거니까요. 9개월 길면 한 1년여 가까이 네.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경제 지표들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거 하나도 있고 또 하나 짧게만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네네. 캐나다의 지스탱 트리도 너무 멋있죠. 지스탱 트리도 총리하고도 이제 정상회담할 때 나온 이야기가 핵심 강물이에요. 네. 그리고 왜 G7 정상회의에 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고 있는 인도나 브라질, 다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쪽에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참여를 했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핵심 강물이 이제 네.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사이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상사 쪽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이 핵심 강물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포스코는 또 2차 전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는 LX 인터내셔널. 네. LX에 주목을 하는 게 LX가 최근까지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요. 우리가 자꾸 중국하고 뒤틀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LX 인터내셔널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SK도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데 자원을 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SK 네트워크스다. 이 부분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물론 그 외에 다른 상사들도 있습니다.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지만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핵심 강물을 자원을 또 이 확보하고 있는 네, 광산이든 간에 염호든 간에 바로 그 염호에서 우리가 리튬을 캐낼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네. 아르헨티나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참 지표에서는 지금 가장 좀 우려되면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 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이번까지는 적자. 계속 적자예요. 예. 계속 네, 연속해서 네. 적자예요. 계속 연속해서 적자고 5월도 무역수지 적자세가 계속 네, 이어지고 이어질 있는데 거라고 참 전망이 흥미로운 되죠. 게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이제 1,000억 이야기하셨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미국의 지금 재정 잔고도 300억 달러, 우리 누적 적자도 300억 달러.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지금 특히 이제 중국하고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에서 무역이 많이 줄었냐면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자꾸 교역량이 우리 이익이 네네. 우리의 수지 흑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우려스러운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경쟁력은 바로 무역 아닙니까? 수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경쟁력인데 이 부분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의 충돌 상황은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서방 선진국이 딱 모이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의 고향 어디죠? 시안이죠. 이 시안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정상들을 다 모아놓고 네네. 국빈 대접을 합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어디예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중국에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주도로 아시아를 더 결집시키겠다. 네. 이른바 미국과 거리가 있는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더 결집하겠다. 그런데 중앙아시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국가들이죠? 광물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광물들이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초기술과 그 기술에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광물이 뭐냐? 우리가 지금 미얀마 정세가 안 좋지만 미얀마를 주목하는 게 히토류가 대량으로 묻혀 있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 부분을 보실 필요 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또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이 감소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시총 1위, 2위 하는 기업이 물론 에너지 솔루션도 있지만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였죠. 네.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 미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계속 감소되고 어쨌든 이 지표가 주는 암시는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빠른 속도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팹리스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 반도체의 대체제로 우리가 또 2차 전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방향은 반도체를 재성장시키고 2차 전지의 경쟁력을 더 초기술 기술 격차를 CATL가 좀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낼 수 있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경제 지표 말씀을 주시면서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또 다뤄주셨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중간재 소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적자가 폭이 컸던 만큼 우리가 결국은 수출을 더 늘리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터널이 굉장히 어둡고 길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 경제의 방향에서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 전문가예요. 법대를 나왔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치밀하냐.
근데 치밀한 것 플러스 지금 대외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과의 관계, 또 유럽도 IRA법과 유사한 법이 있고 또 중국과의 충돌, 러시아와의 관계, 현대차가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영향을 받는 부 이런 것들을 오밀조밀하게 어떻게 좀 종합 관리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오늘 특히나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있는 상사들 주의 깊게 보자는 말씀 이렇게 해주신 배종찬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